인생을 3번 파산당하고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세상과 맞서야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63이라는 보통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나이에 다시 주식판에 뛰어들어 결국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후의 주식 승부사라 불렀고, 그가 어떤 종목을 사들이는지만 소문나도 시장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남들이 다 망했다고 손살에 치는 시기에 홀로 웃으며 불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비밀, 바로 고레카와 긴조의 주식 투자 비법을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인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14살에 이미 세상에 던져져 소년 점원으로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이 무너지는 것을 코앞에서 지켜보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일푼으로 낯선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21살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터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5 식구를 데리고 집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절망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에 앉아 경제와 시세의 흐름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차표를 살 돈이 없어 왕복으로 걸어 다녔고, 점심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질 정도로 처절했던 그 3년이 훗날 그를 시장의 신으로 만든 뿌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그는 경제라는 것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거나 영원히 무너지기만 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그 안에 이미 다음 하강을 위한 에너지가 쌓이고 있고, 하강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서 이미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는 파도처럼 움직일 뿐 결코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에 남을 만한 대폭락 장세가 펼쳐졌을 때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매도 대기자에게는 타격이겠지만 매수 대기자에게는 최대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건을 주어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북이 세 원칙입니다. 첫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잠긴 우량한 종목을 골라 조용히 기다립니다. 둘째, 경제와 시세의 흐름에서 단 하루도 눈을 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합니다. 셋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3가지를 평생 지키며 결국 시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을 과신하고 승부를 서두르다가 결국 중도에 무너지지만, 거북이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반짝 오르는 종목을 쫓아다니며 눈이 벌개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투자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또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았고, 항상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 두는 것을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판단력은 흐려지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로 물량을 던져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락장 속에서 반대 매매에 몰린 사람들이 투매를 쏟아내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신용으로 무리하게 베팅한 사람들은 시세가 잠깐만 반대로 움직여도 순식간에 청산당하지만, 현금을 쥔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도 여유롭게 헐값의 우량주를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현금 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어떻게 큰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산업시설이 확충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땅값이 폭등한다는 흐름을 미리 읽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를 조사하던 그는 정작 공업단지 부지 자체보다 그 노동자들이 살게 될 배후 주거지역에 주목했습니다. 남들이 아직 관심조차 갖지 않는 구릉지대를 헐값에 사들였고, 몇 년 뒤 정부가 실제로 그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보는 뻔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득을 볼 인접 지역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미천 삼아 그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원유 가격 급등의 여파로 건설 자재를 만드는 한 업종 전체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반의 반토막이 넘게 추락했고 업계는 앞다투어 공장 가동을 멈추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이 업종을 넝마주라 부르며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는 오히려 이때가 거북이 원칙을 실천할 최대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실업 대책으로 반드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업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만,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물량을 모아나갔습니다. 얼마나 은밀했는지 해당 기업의 경영진조차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주식을 사들이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냐는 이심 어린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기에 산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자 공사 발주가 쏟아졌고 공장들은 밀려드는 주문의 조업을 풀가동해도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재 가격은 치솟았고 그가 헐값에 사 모았던 주식은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절대 한 번에 다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벌써 천장이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아직이고 아직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 때가 오히려 벌써 팔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관찰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이었습니다. 시장의 다수가 공포에 질려 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시장의 다수가 확신에 취해 있으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가가 최고점 근처까지 치솟았을 때 그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늘 강조했던 또 하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를 80%만 채우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그동안 쌓아온 우위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가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가는 절반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다면 그동안의 승리는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는 사실 그는 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훗날 광물 관련 종목으로 또 한 번 큰 승부를 걸었을 때 처음 세웠던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음에도 욕심에 취해 목표치를 계속 올려잡다가 결국 폭락을 맞아 애초에 벌 수 있었던 막대한 수익을 대부분 놓치고 겨우 원금만 건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실패를 결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세는 인간의 희망대로 결코 움직여주지 않으며 희망적인 관측은 반드시 배신당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고수라도 탐욕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매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서 우연히 접한 자원개발 관련 소식 하나에서 기회를 포착한 그는 과거 자신이 직접 자원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확신을 얻은 뒤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추격 매수가 몰리며 주가는 순식간에 2배로 뛰었고 그 뒤로도 몇 달에 걸쳐 몇 배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최고점 근처에서 과감하게 전량을 처분하며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번의 교훈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지켰던 정보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스스로 파고들어 확신이 설 때까지 검증하지 않으면 결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거금을 걸고 시세를 판단하는 일을 남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세계 여러 지역의 시세 정보와 원자재 재고 상황, 외환 시세와 금리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90을 넘긴 뒤에도 그는 이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만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이만큼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신문이나 경제 지표를 스스로 기록해보고 그 숫자들이 시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이와 비슷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하더라도 전 재산을 걸고 무리한 승부를 벌이는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문이나 잡지에 큰 제목으로 뽑힌 자극적인 소식을 그대로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을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의 재료로만 삼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신문 하나만 꾸준히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경제 현상을 매일 지그시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앞날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정리했던 5가지 원칙 역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목은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골라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몇 년 뒤의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며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주가에는 나름의 적정한 수준이 있으므로 이미 급등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넷째, 결국 주가는 최종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늘 마음 한켠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큰 흐름을 잘못 읽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시장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가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운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읽는 눈과 그것을 지키는 절제력 덕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자 처학이었습니다. 2번이나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절망 대신 공부를 선택했고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했으며 큰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탐욕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90이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세를 기록하며 현역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생에 2번이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는 결국 매일매일 쌓아온 공부와 훈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이라는 것도 결국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솟아나는 진실한 종합적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원칙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먼 훗날 지금의 이 순간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죽기 전에 딱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면 무엇을 남길까요? 고레카와 긴조는 시세의 천장은 단 사흘이면 끝나지만 바닥은 100일이 넘도록 이어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그가 평생 시장을 상대하며 깨달은 모든 통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고레카와 긴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세의 흐름을 읽고 종목을 골라냈는지, 그리고 그가 부를 이룬 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천장은 사흘이고 바닥은 100일이라는 말부터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은 언제나 뜨겁고 화려합니다. 너도 나도 그 종목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는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평소 주식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까지 계좌를 만들어 뛰어듭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시세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상상보다 훨씬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닥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누구도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말라붙고 주가는 몇 달째 지루하게 옆으로 기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시장을 떠나갑니다. 바로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이야말로 진짜 기회가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려한 천장에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고 지루한 바닥에서는 참지 못하고 떠났다가 정작 상승이 시작되면 다시 쫓아가는 악순환을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 그가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경기의 4단계를 나누어 시세를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경제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라는 4개의 계절을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복기에는 바닥을 다지던 산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사람들이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신반의하지만 주가는 실물 경제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저점 대비 상당히 오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황기에 접어들면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바로 이 호황기가 무르익을수록 오히려 경계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신문의 천면을 장식하는 순간 이미 다음 단계인 후퇴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퇴기에는 기업의 실적은 아직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이 여전히 좋다는 이유로 주가 하락을 무시하고 버티다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실적이라는 숫자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고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 모든 뉴스가 비관일색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시기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는 바로 그 시기가 그에게는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듯 반드시 순환한다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절망하는 불황의 밑바닥에서 홀로 냉정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숨은 자산을 가진 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는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아주 오래전 취득한 가격으로 낮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몇 배로 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다수는 이런 회사를 그저 실적이 부진한 지루한 회사로 치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레카와 긴조는 그 회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장부 뒤에 숨겨진 진짜 알맹이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를 뒤지고 그 회사가 오래전 어느 지역에 어떤 자산을 사두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거나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재평가되는 순간 시장은 뒤늦게 그 진짜 가치를 알아차리고 주가는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보물은 언제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낡은 상자 속에 숨어 있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선물보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스스로 열어 확인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진짜 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의 또 다른 통찰이 바로 군중 심리를 거스는 방법입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마치 온도계로 체온을 재듯 관찰했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신호는 평소 투자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사람들이 특정 종목 이야기로 흥분하며 떠들기 시작하면 그는 오히려 그때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민망해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화제를 돌리려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는 그 순간을 조용히 다시 시장을 들여다볼 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시장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도 지나치게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우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극단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 그는 특정 뉴스나 소문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안달나 있는 이유가 정말 냉정한 분석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흥분에 전염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골라냈다고 해서 그가 무작정 크게 베팅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켰던 또 하나의 철칙은 바로 자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확신이 강한 종목이라도 가진 돈을 한 번에 전부 쏟아붓는 법이 없었습니다. 먼저 소액으로 첫 물량을 매수한 뒤 실제로 자신의 판단이 시장에서 맞아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두 번째, 세 번째 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갔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미련 없이 처음에 소액 손실만 인정하고 발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입는 타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큰 강을 건널 때 다리의 상태를 모른 채 전속력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돌 하나를 던져보고 발끝으로 살짝 디뎌보고 안전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체중을 완전히 싣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그는 설령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도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당하는 치명상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시세의 큰 흐름을 미리 알아채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금리와 통화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코 큰 흐름을 읽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돈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값싼 돈에 의존해 부풀어 올랐던 자산 가격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주식 시세표를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금리와 환율의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배의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파도의 높이라면 금리와 환율은 바람의 방향과 색이라는 것입니다. 파도만 보고 노를 젓는 뱃사공은 결국 방향을 잃지만 바람의 흐름까지 함께 있는 뱃사공은 거친 바다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냉철하고 치밀했던 그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놀라울 만큼 검소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거액을 벌어들인 뒤에도 평소에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일 뿐 결코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져 하루 한 끼조차 걱정해야 했던 시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물 한 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검소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 돈에 휘둘려 오만해지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발목이 잡혀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 그가 내린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막대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음 세대를 위한 학문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돈이 없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홀로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공부해야 했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젊은이들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보다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레카와 긴조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순환의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읽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는 화려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나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던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고,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았으며,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남긴 이 태도만큼은 충분히 오늘부터 자신의 삶에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는 결국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파도일 뿐이고, 그 파도의 흐름을 읽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관찰과 기록, 그리고 절제를 통해 서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투자 거인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